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그동안 위축됐던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구역을 비롯해서 수원, 인천 등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가 올 가을에 신규 분양될 예정인데요. 특히 인기 지역에 분양이 계획돼 있어서 침체된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부터 트렌드 뉴스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뉴스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의 정두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4분기에는 신규 인기 단지들의 분양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우선 일단 4분기 정부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80여 곳 10만 6천여 가구인데요. 최근 첫 분양이 이루어진 광교 신도시를 비롯해서 판교, 청라 등 가치가 검증된 택지지구와 서울, 용산, 뉴타운 등에서 신규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분양 물량도 물량이지만은 인기 지역에 대거 분양이 계획돼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역별로 어떤 아파트가 우리 청약자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 울트라 건설이 성공적으로 분양에 나섰던 광교 신도시의 경우 11월 중 용인지방공사가 7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공급 물량 정체가 청약저축 가입자 몫인 중소형 아파트인데요.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판교에서도 아직 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데요. 신도시 입성을 위한 수요자들의 막바지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판교에서는 서해종합건설과 대우건설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를 11월 중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또 신도시는 아니지만 용인 상현동이나 성복동 일대에서도 연말까지 1,700여 가구가 나올 예정인데요. 특히 고려개발이 분양하는 성복동 아파트는 1,314가구의 대단지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여서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에서도 신규 분양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은 역세권 개발로 이미 강남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인데요. 우선 대림산업이 신계 재개발 구역에서 867가구의 아파트 중 262가구를 조만간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인근 한강로 3가에서도 대림산업, 그리고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대형 3사가 공동으로 493가구의 아파트를 선보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분은 135가구로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네. 하지만 최대 300제곱미터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고급 아파트 수요층들로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네. 과연 이 용산 후광 효과가 이 두 개 단지에 어느 정도의 청약 영향을 미칠지 한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도 용산 지역 하면은 부동산 쪽에서 제2의 노른자위,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뉴타운 지역에서도 분양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기 뉴타운 중 한 곳인데요. 바로 왕십리 뉴타운 2구역에서 1,136가구의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요지 아파트가 쏟아짐으로써 오히려 수요자들은 더 큰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최근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중소형 아파트로까지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과연 지금 내가 집을 마련해도 될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신규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요. 이런 요지 아파트가 대거 선보이는 올 가을이 가장 좋은 기회인 만큼 과감하게 한번 청약에 나서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 가을이 신규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데 있어서 꼭 아파트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한번 해봅니다.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도 뜨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가 도심지 오피스텔 공급을 통해서 그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바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허용 면적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전용 면적 한 60제곱미터면요. 일반 아파트 한 24평형과 거의 비슷한 면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업체들로서는 지금까지 원룸 위주의 획일적인 좀 설계에서 좀 벗어나서 네. 다양한 평면을 가진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무엇보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도심지나 신도시 중심 지역 등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그동안 면적이 좁아서 독신자나 내지는 원거리 출퇴근자의 세컨드하우스 개념 정도로만 인식되던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네. 신혼부부나 그리고 한 자녀 부부들에게도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됩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군요. 그 황금성이라든지 추후 자산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은 오피스텔이 아파트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정두환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숨어있는 알짜 매물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 먼저 요즘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는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의 최은정입니다. 저는 지금 금관기역 베네스타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옆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사가 완공되면 이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금관기역 베네스타 오피스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2번지에 들어서게 되는 금관기역 베네스타는 지하 7층, 지상 20층의 건물에 총 233세대가 분양됩니다. 금관 베네스타 오피스텔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입니다.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부천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때문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완공되는 2010년이면 인천과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 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과 부천시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도 인접해 있어서 편리하면서도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부천중앙공원이 오피스텔과 마주보고 있어서 입주자들은 친환경 웰빙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천중앙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약 12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공원을 오피스텔에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부는 어떨지 모델하우스를 제가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금관기역 베네스타는 116제곱미터의 제일 작은 면적인 A타입부터 243제곱미터의 제일 큰 면적인 H까지 총 8가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준중형의 오피스텔인데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대표 면적인 C, D, G타입의 유닛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 등을 분리해 놓아서 무척 깔끔하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베네스타 오피스텔만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부천 중동 금강 베네스타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전평형 바닥 난방이 무료로 시공되고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서울 도심권 진입이 1시간 이내로 짧아지며 방의 크기와 개수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셀프 개념이 신개념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3층엔 널찍하게 하늘공원을 조성해서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골프 연습실, 요가 및 헬스장 같은 입주민 편의시설도 갖추어서 입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중동은 교통 여건이 좋아서 오피스텔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중동 금강 베네스타 오피스텔은 최적의 입지 조건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베네스타 입지가 좋아서 향후 투자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부동산 서브 정태희 연구원 그리고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현정 아나운서 화면에서 보니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무엇보다도 중동 일대의 상업단지 규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으로 상가나 오피스텔도 많고요. 또 사람이나 이동하는 차도 많아서 마치 서울 한복판처럼 북적북적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곳의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저처럼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조차도 이곳의 투자 가치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동 베네스타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입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태 연구원님, 베네스타 오피스텔의 기본적인 사항 좀 짚어주세요. 네, 금강기업이 공급하는 중동 베네스타는 경기도 부천시 권미구 중동 1149-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인데요. 네.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총 233실로 공급 면적은 116제곱미터에서 243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20층짜리 오피스텔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부천시 중동 하면은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피스텔 주변 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중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 IC까지 2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과 수도권 어디든지 접근이 쉽습니다. 네. 또한 오피스텔 바로 옆에는 2010년 완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공사 중인데요. 완공이 되면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서 교통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도 약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해외 비즈니스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 개통에 또 호재가 있는 것이군요. 근데 오피스텔 하면 아무래도 상업 밀집지구 안에 있어서 접근성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살기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현정 아나운서? 네, 오피스텔 건너편에 보면요. 계명공원과 중동공원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산책하기에 참 좋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12만 제곱미터의 부천 최대 공원인 부천 중앙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녹지도 잘 가꿔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음악 분수나 생태 연못 등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요. 언제 찾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태희 연구원님 오피스텔 내부 모습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동 베네스타는 일반적인 사무실 오피스텔로 내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입구를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사무실 오피스텔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사무용 공간과 거실 공간을 살짝 분리해 놓아서 딱딱한 사무실 오피스텔 분위기를 조금 탈피를 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안쪽에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공간이 있고 또 보조 주방도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주방 기구들은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어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간단히 요리해 먹기에도 편한 그런 오피스텔이란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타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 면적별로 116제곱미터가 2억 3,975만 1,000원부터 243제곱미터 6억 119만 1,000원까지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도 가능하다는 점 역시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한 임대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동 베네스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투자 가치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부동산 서브 정태희 연구원 그리고 최현정 아나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들어설 공사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곳이 개발되면 앞으로 분당과 일산 못지않은 명품 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너편에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투자 승부처의 주인공은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전원마을 월드아파트입니다.
2000년 5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전원마을은 총 120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72제곱미터에서 181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인 103동 402호는 138제곱미터의 중대형 아파트로 방 4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동남향의 앞뒤 통베란다 형태로서 주거하기에 무척 쾌적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아파트 인근 모담산에 나와 있는데요. 산이 아담하고 공원처럼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산책로로 그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산을 내 집 뒷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주변 생활 여건은 어떤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할까요? 먼저 교육시설로는 단지 안에 있는 운양초등학교를 비롯해 화인 유치원, 장기중, 김포고교 등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차로 10분이면 일산에 도착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일산 신도시의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월드아파트의 또 다른 호재는 바로 김포공항 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경전철의 공사입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면 김포공항에서 아파트까지 15분, 그리고 여의도까지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인데요. 과연 입찰을 받아도 되는지 전입세대 열람부터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요. 임차인 김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임차인 김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밀린 관리비는 없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 맞나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 경매에 나왔다 그래서 좀 확인 나왔습니다. 직접 찾아가 본 결과 임차인 김모 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체납된 관리비 또한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세를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월드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123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요. 3억 3천에서 3억 4천 정도 되고요. 여기 인접해 있는 현대청송, 현대홈타운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지금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파트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호재로 작용하고자 한다면 2012년 경전철이 예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개통 예정이고, 그리고 올림픽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2011년 개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산대교가 개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산까지의 가는 거리가 5분 정도, 차량으로 5분 정도면은 가실 수 있고요. 네, 장기동 전원마을 월드아파트. 정말 마을 이름처럼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펼쳐진 아파트인데요. 앞으로 김포한강 신도시와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값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월드아파트 103동 402호. 과연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권리 분석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오늘의 경매 물건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김포 전원마을 아파트, 김포 한강 신도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입니다. 성공 입찰을 위해서 리치옥션의 한종태 팀장님 그리고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니까 아파트 규모가 꽤 있어 보여요. 어떻든가요? 직접 가보셨죠, 김지수 아나운서? 네,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 바로 옆이라고 해서요. 조금 약간은 황량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네. 하지만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파트 단지가 꽤 크고 또 주변에도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주변 생활 여건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별로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김포 전원마을 아파트 또는 월드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 하나는 아파트 건설사 명칭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59번지에 위치한 전원마을 아파트는 월드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2000년 입주를 시작했고 총 17개 동 120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2제곱미터부터 181제곱미터까지 5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 공간 또한 1447대로 세대수에 비해서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매로 나온 103동 402호는 전용 면적 123제곱미터로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의 경우는
높은 층이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데 4층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은 다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강 조망은 좀 어렵지만 한강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니 해도 제일 큰 호재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초면 일대 약 350만 평, 총 5만 3천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 신도시로서 북쪽으로는 일산과 파주, 남쪽으로는 인천 검단, 동쪽으로는 서울의 강서 방화와 경계를 같이 하는 서울 서부 지역의 주거 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한강 신도시이기 때문에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수로를 만들어서 신환경적인 그런 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파트 주변에 경전철도 개통이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김포 경전철 수혜지역이 된다는 점인데요. 네. 김포 경전철은 김포 한강 신도시 입주로 인해 생기는 인구 증가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노선을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에서 김포시청을 거쳐 장기 양주 신도시까지 총 25km, 약 10개 정도의 정류장이 생길 예정인데 네. 개통이 되면 김포 전원마을 아파트는 김포 한강 신도시역을 이용해서 김포공항까지 15분, 그리고 여의도까지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5호선 김포공항역이 환승역으로 또 바뀔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공항역은 현재 5호선만 다니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9호선이 개통이 되어서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김포 신도시에서 현재 교통여건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대략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서 환승을 하게 되면 한 40분대로 단축해서 교통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전철로 인해서 김포 전원마을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교통 사정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네, 현재 교통 여건 또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포 전원마을 아파트 바로 앞에 48분 국도가 있고 그 국도 변에 서울로 향하는 7개 정도의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시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의 교통 계획을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선 김포 고촌면에서 그 신도시 IC까지 고속가도로가 생기면서 그 고속가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도심을 통하지 않고 신도시까지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훨씬 단축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88 올림픽 고속도로 김포와 인접한 1.6km 구간이 6차선이어서 상당히 좁은데 네. 이게 8차선 확장되면서 교통 흐름이 훨씬 개선이 되고 뿐만 아니라 88 올림픽 도로에서 신도시까지 곧장 진입할 수 있는 IC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서울에서 교통거리가 훨씬 체감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현재 교통 여건도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김포 전원마을 아파트 아무래도 법원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낙찰 후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우선 이 물건을 보시면 최초 전환권자 우리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요. 2006년 5월 24일 우리은행이 건전한권 말소 기준 권리로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말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낙찰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배당금은 어떤 순위로 받게 될까요? 팀장님? 네, 배당금이 사실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감정가 대비 절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먼저 배당되는 것이 법원 경매 집행 비용 3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2순위로 우리은행 건전한건 2억 5,08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이 배당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3순위가 되는데 현재 2억 580만 원 낙찰됐을 경우는 임차인한테 가는 배당금이 없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임차인을 포함한 후순위 건전한권자들도 또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 김모 씨의 경우에 지금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경우에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소액 임차인 제도는 이번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김포 신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우선 변제받게 되는데 이번 임차인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과 동시에 그 보증금마저 배당받지 못하고 말소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낙찰 금액이 2억 6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낙찰 금액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금액이 낙찰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2억 6천만 원 이상의 가격의 낙찰이 돼야만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임차인이 그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 이렇게 상대 측이 나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경매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대부분은 잘 안 나가시겠죠. 아무래도 그분들도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네. 다른 집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을 테고 그런 경우는 낙찰자는 우선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낙찰받은 부동산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 경매에 신청을 하면 접수 처리가 됩니다. 이때 법적 대항력이 없으면서 해당 부동산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한 임차인이나 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되겠죠. 통상 잔금을 납입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로는 인도명령 신청서, 해당 부동산 목록, 매각과 결정문 등의 첨부 서류를 경매에 접수하면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이라든가 전 소유주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네, 예. 법원 인도명령은 공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그런 명령이고요. 만약에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법원 집행관실을 이용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도명령 신청이 떨어지고 결정이 나면 임차인이나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이사 비용을 적절히 주고 합의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상례입니다. 네, 그 아무래도 뭐 강제 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좀 잘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9천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장기동 신도시 반도 유보로 아파트 154제곱미터가 약 5억에서 5억 2천 정도, 그리고 같은 장기동의 우미린 아파트 155제곱미터가 4억 9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새 아파트가 비교했을 때 대략 80%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 어느 정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좀 잘 써내는 걸까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현재 아파트 시세를 건매 가격으로 봐서 상례 보수 잡았을 때 3억 7천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입찰 예상가는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까지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등록세라든가 명도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대략 2,600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 2억 중반에 낙찰에 성공하신다면 부대 비용을 포함하고서도 대략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네. 또한 이 1억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이 월드 아파트 미래가치를 봤을 때 그런 신도시의 어떤 입지라든가 경전철 수혜를 감안해 보면 그런 미래가치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미래 가치는 감정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뭐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경매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사 아나운서. 네, 김포시 장기동 559번지 전원마을 아파트 103동 402호에 대한 경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 8개에서 2008타경 8442번으로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 4억 2천만 원에서 2회 유찰돼서 현재 2억 580만 원, 감정가 대비 49% 수준입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 다 응찰 좀 하셔가지고 2억 원대 후반에 낙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도시 호재로 미래가치가 아주 높은 경매 아파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가을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치옥션 한종태 팀장님 그리고 김지수 아나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Q&A 총 6회에 걸쳐서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KRA 부동산 아카데미의 윤준 대표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제1장 입지와 타이밍으로 승부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오늘은 거미줄 이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거미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미줄 이론이라고 하면은 먹이가 올 곳에 거미줄을 치고 기다려라는 얘기겠죠. 거미가 내가 지금 먹이가 오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있는다면
그 거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듯이 호재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곳에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라는 얘기겠죠. 네, 간략하게는 뭐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이론과 더불어서 방법까지 좀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연강의 부탁드릴게요. 투자 방법 중에 거미줄 이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 이론. 거미줄 이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거미는 어느 곳에 거미줄을 치죠? 먹이가 있는 곳. 그렇죠. 먹이가 올 곳, 먹이가 있는 곳에 거미줄을 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호재가 다가올 곳 또는 호재가 이제 지금 현재 잠재되어 있는 곳에 그곳에 거미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미줄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갖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초조차 들고 있지 마라. 이 말은 부동산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매입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지금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내가 매도할 생각만을 갖고 언제나 짧은 타이밍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 또는 큰 리스크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5년, 10년, 15년을 기다리면서 먹이가 올 곳에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는 그런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동산 투자 비법 중에서 거미줄 이론을 갖고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2012년 개통 예정인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을 두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지난번에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호재가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행동을 취해라. 이게 예. 타이밍이었고, 이번에는 거미줄 이론이 호재가 올 것을 좀 멀리 보고 뭐 한 몇 년 기다렸다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시간이 기다리라는 거하고 지금 당장 뭔가 행동을 취하라는 거하고 이게 좀 이론이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거미줄 이론이라는 말을 갖다가 약간 풀이를 한번 해보죠. 거미줄 이런 말 있죠. 입에 거미줄 친단 말 있죠. 네. 그러면 입에 거미줄 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 먹을 먹고 수가 삽니다. 없죠. 먹을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듯이 거미줄 이론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올 시기, 타이밍, 지금 너무 빨리 거미줄을 쳐놓으면 거미줄은 해지겠죠. 없어지겠죠. 거미줄도 타이밍에 맞춰서 입지가 좋은 곳에 이 타이밍을 맞춰서 입지가 좋은 곳에 정보력을 갖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함축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미줄 이론 안에 타이밍 이론도 뭐 들어가 있는 예, 셈이군요. 입지와 타이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지금 현재 교통 간의 호재를 본다면 지금 현재 성남 여주 그 지역에서 가장 특혜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 여주와 경기도 광주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경기도 광주 지역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은 지금 현재 서울까지의 접근성에 있어서 강남을 비교해 본다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3번 국도를 타고 모란역까지 가서 모란역에서 다시 분당선을 타고 45분 정도나 가야지 강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이 2012년 개통 예정으로 돼 있다면 그 시기에는 얼마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9정거장이면 갈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단축거리가 50%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장 호재는 공간의 거리를 시간으로 좁힌다고 전 시간에 강의해드렸죠. 다시 말해서 공간의 거리, 속도로 해서 빨리 갈 수 있고 시간으로 해서 앞당겨 갈 수 있다면 그 지역이 바로 부동산에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지역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은 지금 분당선이 있고요. 지금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바로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입니다. 이 지역은 신분당선이 되겠고요. 네. 이쪽은 분당선. 예, 신분당선은 2010년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선은 개통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은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은 현재 2012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제 예상이라면 지금 현재 전철 개통 시점은 2014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에서 개통되는 역사를 본다면 동판교역, 그 다음 임해역, 그 다음 삼동역, 그 다음 광주 역동역, 그 다음 대쌍역, 그 다음 곤지암역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여기 광주 지역을 이 네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광주 네 지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교통 호재들이 뭉쳐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가장 좋은 이 광주 네 지역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가장 좋은 곳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 지역 중에서 이 곤지암을 가장 좋은 곳으로 타겟해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곤지암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도 중부 제2고속도로, 네. 중부고속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2외곽순환도로가 2012년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동 제2고속도로, 그 다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경부 제2고속도로가 이 한 곳에서 다 교통의 호재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네. 교통의 교량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호재는 바로 아래 지점 4.5km 밑에 있는 지점에 남단으로 곤지암 리조트가 있습니다. 145만 제곱미터이고요. 그 지역의 평수로 얘기한다면 45만 평 정도 되겠죠. 네. 이 지역에 곤지암 리조트, 이 지역에 관광 리조트 단지가 형성된다면 이 지금 곤지암 이 지역은 리조트 또는 문화시설의 복합단지가 되면서 강남까지의 거리가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3번 국도를 타고 어디까지? 이쪽에 있는 임해역까지 가서 임해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다시 강남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신분당선 2010년 개통과 2012년 하지만 2014년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현재 개통 시점은 2012년이라고 발표는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연기될 거를 좀 감안하시는 게 이게 투자에 가능한 핵심입니다. 네. 이게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곤지암에서 강남을 간다. 현재는 얼마나 걸리고 미래에는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거미줄을 치고 그 시점에 먹이 투자의 거리를 제가 앞당길 수 있는 거죠.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 거리, 시간, 그 다음 타이밍 이걸 한 축에 찍어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곤지암에서 임해역까지는 한 정거장, 둘, 셋, 네 정거장이죠. 네. 이 정거장에서 강남까지 선릉역, 그 다음 두 정거장, 역삼역과 그 다음 강남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4정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4정거장에 정거장 거리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2014년 이후를 본다면 제가 그럼 투자한다면 거미줄을 언제쯤 치죠? 2010년 정도의 거미줄을 쳐야 되겠죠. 네. 이유는 뭐냐? 내가 사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사러 올 시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호재가 있어야지만 황금속이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메리트인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 그리고 내가 팔 시기, 다시 말해서 매도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살 먹이가 있어야지만 그때 황금성이 좋은 거죠. 네. 그 시기는 바로 저는 2010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매수 시기를 보여줘요. 가장 좋은 타임은 지금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신분당선이 다 세워지는 그 시기군요. 그쵸? 2010년이면. 그렇죠. 네. 그 시기에는 광주 이 지역의 곤지암은 아주 많은 상승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먼 기대 가치에 의한 교육통이 좋아진다. 이런 막막한 기대만 있겠죠. 네. 하지만 2014년도에는 어떠한 호재가 생기느냐. 지금 현재 4정거장을 가서 14정거장을 갈아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전체 18정거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분당선과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된다면 몇 정거장이요? 5정거장, 그 다음 4정거장입니다. 네, 지금 동판교역, 그 다음 청계, 그 다음 매연, 양재, 강남역입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해서 지금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가 앞으로 몇 시간? 3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 반포 지역이 떴죠. 네. 그런 것처럼 예전에 집신 싣고 걸어가서 35일을 걸려서 서울 왔다면 그 다음에 60년대에 70년대에 80년대 교통호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까운 거리 여건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뭐죠? 경기도 광주가 미래형 레저 단지가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다시 교통의 호재로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호재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좋은 관광 레저는 지금 그 곤지암 리조트 때문에 그렇죠. 곤지암 리조트죠. 곤지암 리조트는 2010년 이내에 개통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네. 현재 발표는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교통 호재와 좀 관련해서 투자하기에 좋을 만한 곳, 또 연계돼서 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예. 교통 호재로 인해서 연계돼서 좋을 만한 지역은 제가 본다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임해역과 동판교역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를 좀 돋보기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임해역과 동판교역 사이에 있는 임해촌 아름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던 전철 역사에서 임해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을 임해역으로 봅니다. 임해 역사 주변에는 바로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 사거리가 있고 바로 주변에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임해역에서 임해역 바로 왼쪽에 있는 좌측에서 4번 출구로 나왔을 경우 임해역 4번 출구에 임해촌이라는 곳이 있고요. 탄천을 건너서 바로 성남 수서간 도로에 바로 뭐죠? 여기가 동판교. 네. 이 지점이 아름마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해촌에 있는 역은 분당선이겠죠? 네. 이 분당선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몇 정거장이라고 했죠? 14정거장. 맞습니다. 네. 예,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예. 지금 선릉역까지 12정거장, 선릉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2정거장. 그래서 합이 강남까지 14정거장이나 걸립니다. 네. 이 거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간으로는 14정거장, 시간으로는 50분이 소요될 수 있는 아주 긴 거리겠죠. 네.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임해역 하면 강남 역세권, 그리고 강남 출퇴근 거리 가능한 역세권.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 지금 대체 도시로 분당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죠. 네. 하지만 제가 앞으로의 2010년도가 된다면 어느 지역이 더 상승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버금갈 수 있는 지역인가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임해촌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이 2,000에서 2,300만 원 정도 선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이 가격이 왜 2,000에서 2,300이냐?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임해역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탄천을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임해역 4번 출구에서 거리상으로 해서는 489m입니다. 네. 예. 이건 제가 차량으로 다 쟀기 때문에 거리가 맞을 겁니다. 489m인데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바로 이쪽에 성경아파트, 효성, 그 다음 풍림, 그 다음 두산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지역의 아파트에서 이 지역, 임해역까지 4번 출구까지 와서 전철 타고 강남까지 가는, 다시 말해서 걸어서 489m 오고 그 다음 14정거장을 강남까지 갔다. 네. 좀 약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네. 50분에다가 한 15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리는 시간 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판교역이라는 역이 생겨서 신문당선이 강남까지 4정거장이면 가게 돼요. 네. 그럼 임해촌보다 아름마을 쪽이 훨씬 더 유리해. 그렇죠. 예. 네. 임해촌이 아름마을보다 지금 현재 비싼 이유는 바로 임해역. 임해역이라는 호재 때문에 교통이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좋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름마을은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죠. 네. 저라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냐? 저는 아름마을에 투자하겠습니다. 미래의 가치로 놓고 볼 때도 판교역, 동판교역에 생기는 이 판교역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바로 4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도 17분에서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럼 네. 지금 현재 60% 정도가 교통으로서, 시간으로서 또 줄어드는 거죠.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아름마을에서 이제 동판교역 쪽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이는 얼마나 지금 거리가 700m에서 1km 정도 걸립니다. 그 역간의 그 출구에 따라서 700m에서 1km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보통 700m에서 1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아름마을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이 아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년에서 17년 차 아파트들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미래에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추가로 가격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판교 역세권이 되고, 그 다음 판교 1번 게이트 방면에
있는 대우 아파트와 예, 태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 게이트 쪽에 있는 판교 1번 게이트 쪽에 있는 이 지역과 동판교 쪽 역세권에 있는 게이트 쪽 어느 쪽이 낫냐? 저라면 중심 생활권인 바로 중심 상업지구가 있는 동판교역 쪽에 바로 생활권을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아름마을이 가격 호재가 있고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격 상승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30% 용적률을 높일 수 있죠. 네. 예, 그거에 대한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광주와 그리고 강남까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리조트 단지 가깝게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강남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죠. 네. 그럼 여러분께서 강남에 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분당의 임해마을로 사실까요? 임해마을? 예.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면 강남에서 사실 수 있겠죠. 하지만 강남에 살아도 지금 당장 내가 오피스텔에 사는데 2억 원 정도의 오피스텔에 산다. 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내가 출퇴근할 수 있다면 약간의 거리를 움직여서 임해마을 이쪽에서 아름마을이라는 임해촌의 아름마을이라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럼 이쪽 가격 상승이 수요가 몰리게 돼서 네. 다시 가격 상승이 한 번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정거장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게다가 뭐 리조트도 가깝고 그렇게 된다면 아름마을까지 뭐 거의 강남권이 정말 확대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가장 수요에서 집중될 곳은 바로 이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바로 연결되는 이 지점인 정자역이겠죠. 정자역이겠지만 네. 제가 지금 판단해서 얘기해드린 아름마을이라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3.3제곱미터당 1,700에서 2,000선 가격상으로 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는 얼마까지 갔었냐. 2006년 상반기에 1,700에서 시작해서 2006년 하반기에는 2,7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1,700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가격이 다운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에 좋은 지역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매수 타이밍 그리고 입지적인 여건으로 판교에 호재를 갖다 활용할 수 있고 역세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 네. 타이밍도 지금이다. 이럴 때 거미줄을 치라는 거죠. 그럼 네. 매수 타이밍 마지막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몇 년도 몇 월 정도 전에는 적어도 매수해야 된다. 예, 아름마을에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 타이밍인데요. 매수 타이밍까지 읽고 입지 좋은 곳을 읽는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매수, 매도 타이밍에서 사람들은 전망을 많이 믿습니다. 그렇겠죠? 네, 뭐 교통 호재가 있을 것이다. 뭐. 예. 경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폭락할 것이냐, 예. 또 상승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폭등할 것이냐. 네. 지금 그걸 보면서 맨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5%, 20% 정도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뭐죠?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그 부동산 폭락기가 올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우리나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보는 판단은 이런 폭락과 그다음 보합세, 네. 그다음 폭등 이런 전망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가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그곳에는 호재가 발생해 있는 지역이고 시간이 가면 부동산의 원자재 가격과 그리고 지가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분양 원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 인플레가 될 원가라는 수밖에 것은 없겠죠. 그렇죠. 예. 네. 분양 원가는 기본적으로 지가 네. 다시 말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네. 예,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그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건축이 그렇죠. 많이 되니까. 바로 고갈성입니다. 네. 지금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 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석유는 계속해서 캐내면 캐낼수록 없어지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땅은 그러면 캐내는 게 아닌데 왜 희소성의 가치가 있죠? 바로 대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지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지, 지금 농지가 없어지면 농지가 지목 변경이 돼서 가격이 상승하듯이 지금 집이 져지는 곳들의 지가,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공사 원가입니다. 건축비. 네. 이것과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면 기업의 이윤을 플러스 시켜서
바로 분양 원가를 산정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여지가 있는 곳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지금 시기 싸움입니다. 시기 싸움.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20% 정도 빠졌을 때 이 시점이 앞으로 뭐죠? 다시 되살려서 살 수 있는 상승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반등할 수 보여집니다. 있다. 예, 예. 네. 반등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떤 전문가들의 전망에 또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이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된다. 예. 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거미줄 이론, 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론과 더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뜰만한 그런 호재까지 함께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없이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은 어떤 얘기 또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지역에서 거미줄 이론과 바로 첫 번째 시간에서 알려드렸던 입지, 그다음 타이밍 여건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네. 이번 세 번째 시간으로는 9호선과 그다음에 경의선, 그래서 전철과 그다음 그 교통으로 인한 호재가 반영되는 지점, 그리고 타이밍, 이거에서 지역 분석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정말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다음 시간에는 교통수혜 지역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사례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RA 부동산 아카데미 윤준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가을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정부의 바뀐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살피셔서 청약하신다면 올가을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